Round 1. Fight. 윤석열 정부의 공약들 중에서 지금 어쨌든 일시적으로 지금 다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 확실하게 보이는 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몇 년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내년 4월까지 집을 다 팔지 않으시면 4월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겠습니다. 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3주택의 최고세율 받으면 82.8%고요. 모든 나라가 대체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래왔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우리 월급쟁이들이 월급 받았을 때 내는 소득세 세율과 항상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3억을 받는 직장인이 내는 소득세는 집을 팔아서 3억을 차익을 남긴 그 집주인이 내는 양도소득세와 세율이 같았다고요. 계속 그래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하면 이 높은 세율을 내가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정책은 당연히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이 얻은 차익에 대해서 회수하고는 싶겠으나 그 취지는 이해가 가고 공감도 가나 그게 스탠다드도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지 않고 미래에도 그렇지 않을 그냥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고 싶은 그런 세율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때부터 겨울잠인 거예요. 그러니 매물이 안 나오고 집값이 올랐죠. 근데 그걸 다시 일반화, 정상화, 과거로 되돌리는 보통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일이라서 그렇다면 이제는 다주택자들은 더 세금이 싸질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분들, 팔아야 하는 분들은 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이제 1년 한시라고 발표는 됐는데 네. 저는 그게 1년 동안만 지속될 수는 없고 지속되기도 어렵고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1년 후에 다시 중과세를 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또 매물 안 나오는 건데 그게 나쁘다고 해서 풀어준 걸 다시 1년만 하고 되돌아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효과가 있겠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다주택자들에게는 과도한 양도세를 매기는 게 정의이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꽤 많은 분들에 대해 여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1년만 풀어줍시다라고 해서 1년만 갖고 온 건데 진짜 1년만 하고 다시 회수를 하면 똑같이 아마 다시 집값이 오르고 매물이 안 나오는 일이 벌어질 거고요. 왜냐하면 이건 곧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전 세계 어디도 이런 세율을 매기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세율을 매겨본 역사가 없는데 그 이상한 세율이 계속될 거라고 믿고 그 세율에 굴복해서 그 집을 파는 분들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자,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1년 한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건데 이게 완화가 아니라 이 표현이 과거로 되돌리는 겁니다. 네.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받아왔던 전 세계에서 유사하게 받고 있는 그 세율로 돌리는 것이지 원래 그렇게 70% 80% 매기는 게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건데 잠깐 1년 동안 세일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개는 한 절반 이상 즉 차익이 10억인 분은 5억 차익이 20억인 분은 10억 정도가 완화하더라도 세금으로 냅니다. 근데 그 세금이 비싼 세금이냐 아니면 약한 세금이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자산을 갖고 있다가 올랐는데 절반 정도 세금 내면 글쎄요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스탠다드와 근접합니다. 주식은 더 하나도 안 내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은. 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학계나 아니면 또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양도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 잡을 수 있다였는데 사실 처음 나온 정책은 보유세는 생각보다 약했고 그다음에 양도세는 아주 세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양도세를 완화하고 여전히 그러면 현재 보유세는 강화하는 정책 이게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커다란 착각 중에 하나가 세금을 이렇게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그건 그 어떤 세금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더라도 틀린 명제입니다. 세금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집값이 안정적으로 잡히고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세금을 그렇게 안 만들어서 집값 때문에 고생하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싫은 나라가 있겠습니까? 네.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세금 제도를 이렇게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세금 제도를 이렇게 만들면 집값이 안정적으로 잡힌다? 그게 뭐 보유세 강화든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 공급이 앞으로도 꾸준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어서 미래의 수요가 먼저 달려드는 걸 막고 실제로 그게 꾸준히 공급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꾸준히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그 도시의 상황도 또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서 다른 나라들도 집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보유세와 양도세를 건드려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보유세와 양도세는 다 고만고만하게 비슷하게 매기고 열심히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금 문제로 줄여오면 보유세나 양도세나 당연히 매겨야 할 세금이고 양도세는 우리가 그동안 매겨왔던 다른 나라들도 매기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 그 세율을 유지하는 거 말고는 그보다 더 과도하면 당연히 안 팔고 버티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매물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좀 매물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집값의 고도 상승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파격적으로 지금부터 1년간 양도세는 0입니다. 진짜 1년간이에요? 라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어야죠. 이건 네, 그런 황당한 다시는 일은 없었던 네. 그런 일이니까 분명 이거는 1년 안에 팔아야 된다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과거로 되돌려 놓은 세율을 1년 안에 안 팔면 이게 다시 돌아갑니다라고 하면 그건 믿겠냐고요. 그러니 정말 매물을 내놓고 싶으면 평소에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 같은 전 세계 스탠다드와 가까운 세율보다는 파격적으로 낮춰주면 그거는 잠깐 동안 매물을 불러올 수는 있죠. 네. 그러나 저러나 그런다고 해서 집이 더 지어지지는 않잖아요, 당장. 네. 그러니 중장기적으로 보면 집이 더 지어지기도 어려운 거고요.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이건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는 적게 냈었고요. 지금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어떤 OECD 국가보다 많이 내고 있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내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건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OECD의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른바 저가주택 갖고 있는 분들 있죠. 우리 뭐 서울로 치면 4억, 5억, 6억 정도 되는 분들이 1년에 내는 1주택자의 보유세. 이게 사실은 별로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고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수준과 맞추려면 그런 분들에게 보유세를 좀 더 걷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4억, 5억, 6억, 7억짜리 집 있는 낡은 주택, 좁은 주택에 있는 집 갖고 있는 1주택자한테 당신이 보유세 덜 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더 내셔라고 하면 그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 내고 있는 건데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의 배경은 보유세를 가혹하게 과도하게 물리면 집을 팔 것이다. 그러면 집을 다 한 채씩만 갖고 있지 않겠느냐? 집이 한 채씩만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집이 한 채씩만 있으면 즉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을 두 채, 세 채 못 갖게 하고 집을 한 채씩만 갖게 하면 각자 다 자기 집에 사는 거겠죠. 네. 그러면 전세와 월세는 누가 공급하죠? 즉 돈이 없지만 서울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가난한 신혼부부는 그럼 뭐 김천에서 출퇴근합니까? 아니면 뭐 양평에서 다녀야 됩니까? 그분들에게 집을 공급할 사람은 다주택자밖에 없는데 국가가 공급하지 않는 한 그 다주택자가 집을 갖고 있겠어요? 안 갖고 있죠. 갖고 있다면 여기서 받는 월세나 전세나 집값 상승률이 내가 내야 하는 보유세보다는 높을 때 갖고 있겠죠. 그러니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건 결국은 집값 상승을 용인하거나 월세에 전가하는 걸 용인한다면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건데 집값 오르는 게 좋아요? 월세 오르는 게 좋아요? 둘 다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원하지 않으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건 3년, 4년, 5년만 생각해 보면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을 정책이고 공식인데 왜 그걸 고민하려고 할까 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정리하면 세금 제도를 어떻게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낮추든 양도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어떻게 하든 이 조합으로 뭘 해서 집값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벽돌 하나가 더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벽돌 쌓아서 집을 지어야 집값이 내려가지 세금 제도를 바꿔서 내리면 그건 어떤 나라도 다 이미 그걸로 잡았겠죠. 자, 그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이었었는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집값하고 관련해서. 임대차 3법은 지금 다시 되돌리자 과거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 임대차 3법은 2년 거주를 할 수 있는 지금 혜택을 4년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차원이니까 그게 틀린 방향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오래오래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방향은 맞는 방향인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고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세입자도 그걸로 보호한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이번에 만기가 되면 나는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애들 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는 이제 외곽으로 빠져도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외곽으로 빠지는 순간 집 전셋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어쩔 수 없이 스테이하는 거고요. 나가셔야 할 분이 어쩔 수 없이 스테이하니까 당연히 그 동네 전셋값은 오르죠. 들어와야 할 분은 필사적일 테니까. 네. 임대차 3법의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를 소급 적용한 것이 잘못이다. 근데 이미 했으니까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바꾸려면 한 두 가지 정도는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차 3법 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때 새로 그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 집을 구매한 사람도 기존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 세입자가 4년을 채울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가 보호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주인은 집을 팔 무렵이 되면 세입자를 안 받고 비워버려요. 네. 빈 집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빈 집을 만들어 놔야 이분한테도 팔 수 있고 바로 들어오려는 한 분한테도 팔 수 있으니까 집값이 한 5%는 더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이 12억이잖아요. 네. 5%더 올려받으면 6천만 원인데 집을 한 1년만 비워놓으면 6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뭐 여윳돈 있는 분들이나 세입자를 내보내는 대출을 받아서 하는 분들은 다 비워놓죠. 네. 괜찮은 팔려는 집을 계속 비워놓으면 이게 세입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을 앞으로 고친다면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보다는 기왕 4년을 보호하려고 했던 취지가 옳다면 그 4년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되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그 집주인이 거주하려고 한다면 지금도 원래 집주인이 나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그건 2년 후에는 내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똑같이 새로 집주인이 된 분에게도 그 권리를 보장해줘야 그래야 2년이라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디테일하게 좀 바꾸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2년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세입자는 2년만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은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모든 세입자가 2+2년이 다 보장이 되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세입자든 반드시 4년 동안은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면 1년 후에 뭐 팔려고 하는 분 이런 입장에서는 세입자 내보내야 돼요. 예를 들면 2년쯤 후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잘 고민해야 됩니다. 네. 헷갈리겠어요. 2년이면. 그런데 근데 세입자 중에는 나는 진짜 2년만 살고 싶습니다. 네. 2년만 살고 나갈 거예요라는 세입자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집주인이 그 세입자를 믿고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무조건 4년 주장. 무조건 사정 주장하면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법을 좀 바꿔서 세입자가 2년을 동의를 하면 집주인과 그런 계약서를 맺었으면 그거는 2년으로 한다라고 해줘야 2년만 사는 세입자도 들어오고 집주인도 2년만 빌려줄 수 있는데 무조건 4년으로만 빌려주라는 건 마치 수박을 살 때 무조건 2통씩만 사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반통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3분의 1통도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잘라서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집 비워두고 집 비워두면 또 전세난 일어나고 네. 그런 디테일들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네. 바꾼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카드를 내놓을 듯했는데 집어 넣었던 카드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다시 부활시킬 것처럼 했다가 지금은 약간 이제 그 소식이 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라졌어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 그게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새 정부도 카드를 내놨다가 다시 집어 넣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임대사업자 혜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임대사업자 제도가 만들어진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옛날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초기나 이명박 정부 후반기쯤에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는 하우스푸어가 문제였어요. 그렇죠. 하우스푸어가 문제라는 건 무슨 문제냐면 다들 전세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폭등을 합니다. 집값은 안 오르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정부한테 전세값 잡으라고. 그래서 정부가 그때 내놓았던 정책이 임대사업자 정책이었어요. 8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길면 10년 동안 전세를 월세든 매년 5% 이하로만 올린다고 약속을 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그 8년이나 10년 동안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 매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정책을 내놔야 사람들이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임대사업자 안 했다고요. 매년 전세금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10년씩 8년씩 전세금을 5%만 올리면서 뭐 집값이 올라야 양도세 혜택이 있죠. 집값은 오르지도 않은데 기껏 한다는 혜택이 양도세 깎아준다는 것밖에 없으면 다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보신문들도 이 정도 혜택 가지고는 안 된다. 무슨 이런 정책을 내놓느냐는 사설도 쓰고 기사도 쓰고 했던 그 정책이 임대사업자 정책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점점 시작하는데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니까 그때가 돼서는 혜택이 과도해 보이는 거죠. 집값이 한 1년에 몇 억씩 오르는데 그 몇 억씩 오르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 근데 몇 년 전에 상황이 다를 때 그때 정부가 약속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4년 동안 8년 동안 반드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매물이 안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매물 잠김 효과에 양도세 면제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의 배아픔 효과에 네.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됐는데 그 당시에 집값을 예를 들면 잡고 싶어서 이분들의 매물을 내놓고 싶으면 이분들한테 오케이 4년이나 8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끝내셔도 좋습니다. 의무 봉부 안 하셔도 그냥 팔아도 지금까지 혜택 다 드릴게요. 얼른 파세요 했으면 팔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었던 혜택을 소급해서 뺏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임대사업자들은 난리가 나고 세법은 흔들리고 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임대사업자 정책에 잘못이 있다면 그 자체 즉 전세난 월세난이 있을 때 그 전세난 월세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새집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준 게 잘못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그들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근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물을 내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그들은 정부가 주겠다고 하는 혜택 받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집값도 오르고 계획대로 되는데 중간에 정부가 당근은 안 주고 자꾸 뭐라고만 하면 그들이라고 집을 내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냐? 겨울에는 보일러 트는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 아니죠. 그런데 여름에도 보일러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으면 이 보일러를 꺼야지. 보일러를 들여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서로 엇갈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는데 이걸 막을 방법은 공급을 계속 제공을 해주고 집이 계속 팔리도록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뭔가 규제를 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 집값 계속 오르는 거가 누구 때문이라는 타겟을 만들어야 되니까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그들 때문이다라고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집 산 건 5년 전, 10년 전에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던 건데 가만히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집값을 올립니까?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거 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후퇴한 느낌이지만 젊은 층한테 대출 규제를 특별히 좀 완화해 주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하신 질문 중에 제일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돼버린 겁니까 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고 그 대출을 못 갚으면 내가 담보로 맡긴 것을 처분하라고 하면서 은행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담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대출을 받는 것도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그 개인의 권리예요. 네. 그거를 막는 건 대출을 막는 건 이미 기존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 돈 벌어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없는데 대출도 조이면 무슨 수로 자산을 취득하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60세에 집 사라고요? 그러니까 대출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우리 사회에서 부의 계층이 바뀔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이걸 뺏어버리면 부의 순서는 계속 고착되는 거죠.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걸 풀어주면 그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누구나 동의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오르지 않을 것이다. 계속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책 시그널이 먼저 있어야 대출을 받을까 말까는 그냥 각자의 고민인 것이고 그래 뭐 다음번에 집 사지 라는 판단이 들게 만들어 놔야 그게 먼저지 대출을 먼저 풀어주면 대출을 풀어주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고 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서 집값은 당연히 오를 거고요. 그러면 너도 나도 또 그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살 거고 그럼 집값은 또 오를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문제의 근원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집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도시 안에 있는 집들, 서울 안에 있는 주택을 앞으로 계속 공급할 겁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막아버린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거 풀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원하는 곳에 집이 안 지어지는데 집을 빨리 사야지 그럼 빨리 안 사요? 그런데 그게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어쩔 수 없이라도 활성화시켜주고 여기에 30층 아파트 지으려고 했던 곳에도 60층 아파트 지어야죠. 물론 그 나머지 그럼 30층을 이 땅 주인이 다 먹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30층 도로 내놔 그러면 주고 싶겠어요? 그게? 15층은 내놓으시고 15층은 혜택으로 가져가세요라고 해야죠. 그래야 그럼 그럽시다 하고 가는 거지. 뭐 그들도 평생 하나 있는 재산 재건축하는 건데 적절한 시기에 하고 싶겠죠. 네. 근데 이 용적률은 이제 가끔 도시 계획을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높이는 걸 좀 반대하시는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도시 환경이 너무나도 이제 정말 빡빡해지고 좀 살기 힘들어지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 있죠. 저도 용적률 낮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누구나 그러겠죠. 그래서 서울의 용적률은 꽤 낮은 편입니다. 네, 그 덕분에 서울에서 살기 어려운 분들은 2시간씩 출퇴근하죠. 네, 그렇죠. 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면 해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그건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의 집값을 정부가 본의 아니게 유지해주고 보존해주고 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쾌적하고 용적률 낮고 하늘이 잘 보이고 고즈넉한 도시에 살고자 하는 욕망과 집값이 안정되고 출퇴근도 가까운 곳에서 하면 누구나 아이를 기르는데 집값이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요. 네. 둘 중에 뭘 선택할지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겠죠. 그런데 용적률이 낮은 게 좋고 고즈넉한 동네가 좋다? 뭐 좋죠. 바로 그분께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며 돈이 없는 분들은 2시간씩 출퇴근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 맞벌이하게 벅차서 아이도 못 낳고 그런 사회가 결국 고즈넉하고 용적률 낮은 그 도시인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저라고 빡빡한 도시 좋겠습니까? 뭐 그 누구라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구라고 하는 건 언제는 5명씩 애를 낳고 언제는 안 낳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는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 거라서 우리의 긴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처럼 지금 인구가 바글바글하고 도시에서만 살아야 되는 이런 산업화의 구조가 있는 그 시기, 뭐 최근 50년, 100년이겠죠. 이때는 하늘이 좀 안 보여도 도시에 빡빡하게 집 짓고 사는 거고, 아니 식구가 5식구인데 돈이 없으면 한 방에서 또 자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각자 방을 따로 다 줍니까? 또 그러다가 시기가 돼서 또 아들, 딸 이사 가고 하면 또 한산하게 사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인구나 산업이 좀 달라지면 또 흩어져서 고즈넉하게도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네. 선택의 문제인데 과연 그걸 선택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지는 그 반대급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집값은 계속 잡고 안정적으로 전월세도 안정이면 좋은데 서울에는 아파트는 높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다 좋겠죠. 그러면. 그렇죠. 결국 이 부동산은 정말 많은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의 조합을 잘 맞춰야 앞으로 부동산 해법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3프로TV의 이진우 프로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